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에서는 기술이 잊혀졌습니다. 2. 일본의 위대한 계획이 무너졌다. 3. 한국의 미래에서 온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에서 버려진 기술이 한국에서 되살아났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이 덕분에 일본의 계획이 완전 어그러졌다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본의 원대한 꿈이 한국 기술 덕분에 박살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계획이었고 한국이 성공시킨 기술이 무엇인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남해와 서해를 찾는 이들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수려한 섬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섬이라 할 수 있죠. 언뜻 봐도 엄청난 섬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348개나 되는 섬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00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1위이고 한국은 무려 4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섬을 매주마다 한 곳씩 방문한다고 해도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들 외에도 무인도들도 많은데요. 배가 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 섬들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섬들을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십 시간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위그선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동수단인데요. 배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한 초고속 해상 운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위그선을 개발한 것은 핀란드의 기술자 카아리 오카아리였는데요. 이를 본 소련에서 위그선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육해공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군 부대 이동 시 적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연구를 하던 중 소련은 카스피해 근방에서 개량 중인 위그선 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형체에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 비행체를 보고 바닥에 물이라 불렀다고 하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위그선은 킬로미터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1964년 소련의 기술자 키슬라브 알렉세예브에 의해 설계된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크기에 비해 안정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은 화물 수송용으로 목적을 바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선체가 불안했고 제작과 운용 예산의 문제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되었죠. 위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위그선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그선은 러시아의 빛을 막기 위해 한국에게 수출되었습니다. 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게서 3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을 헐값에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위그선 제조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었죠. 처음 러시아 기술을 받았을 때는 수면 위 1~5m만 운용 가능한 기술로 파도가 거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 기술자들은 개량을 거듭한 끝에 한국형 위그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국내 조선 444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만들고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벤처업체가 손을 잡아 최대 출력 100마력이 4인승 위그선을 만들어 시운전에 간신히 성공했죠.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난제로 보였습니다. 소련 기술자들도 성공하지 못해 폐기 처분한 제품을 한국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작년 3월 위그선 M80 기종이 건조 승인 어프로발 코컨스트럭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 비행선 박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130 노트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번 비행 시 600km 장거리도 거뜬한 이 제품은 20만 km 이상의 실해상 시운전 경력을 보유할 만큼 안정성도 증명되었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한국에도 적합한 기종으로 위그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후 기술 개발을 거듭해 20인승 위그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면 비행기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던 곳을 위그선을 이용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그선 상용화가 더 값진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상용화에 뛰어든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도 상용화에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위그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은 경량화, 효율성, 상업화 가능성까지 모두 잡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위그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그선의 가치를 알아본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척을 선주문했으며 스페인과 중동 국가들 역시 10척을 주문하는 구매약 정서를 맺었습니다. 태국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위그선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죠. 예상되는 수요는 1만 5천 척 이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포항 울릉도 여객 수송 위그선이 출항할 예정인데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해 3시간 동안 뱃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위그선이 등장하면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넘어 폭도까지도 위그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쉽게 갈 수 없었던 독도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이 독도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SPP 조선소의 위그선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일해저터널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의도치 않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스시마 섬과 이키섬을 중간 경유지로 두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년 정도 논의된 주제로 한일 양국을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죠. 첫 구상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일제는 만주를 괴뢰국으로 세우고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계획을 꿈꿨죠.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약 1000km의 철도 계획이 이때 첫 등장합니다. 일제가 이룩한 영토를 철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은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었지만 한일해저터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가 채널 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논의는 불이 붙었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를 다지자는 것이 일본 측이 내세운 표면상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터널을 뚫으면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있어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내세운 중요 논리였습니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열차를 통한 운송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한일해저터널은 한국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이 연결될 경우 최종 기착지가 일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이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해저 터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일해저터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일해저터널에 있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저터널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그선의 크기를 키우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해협양 쪽에 위그선 선착장을 배치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속도 차원에서의 장점을 위그선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현재 위그선 기술이 있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위그선 영업과 운영에 나서겠다면
한일 해저 터널을 굳이 뚫을 필요 없이 양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속여 한일 해저 터널 개통이 가능했는데 위그선의 등장 덕분에 한국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의 주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그선 덕분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 독도를 들려 독도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으로 독도를 거쳐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죠. 독도에 박혀있는 태극기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곧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 적자가 11조 75억에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 가능한 동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4엔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슈이치 일본 재무성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달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시시를 밝히지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엔화 하락 속도는 빠르고 다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올해 초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러를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엔은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의 잔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합니다. 즉 일본 통화 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 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 간 공동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끝에 올렸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고쿠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신문에 일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등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 50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올해 가을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베트남의 임금은 10-20% 올랐습니다. MP연구회는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건설 기술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인력난에 신음하며 기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 서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2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의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일본의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쓸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포화 채권에 대한 집단 투명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9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굴욕적인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잘 나가던 원전 수출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원전 시장에 총하였던 한국이 미국 기업의 방해로 수주 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발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히려 위기를 한국은 기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 현재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갖는 기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쇼크.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강타한 에너지 문제는 이제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기존 에너지원 사용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발발한 에너지 대란은 기존 화력 발전은 물론이고 위험성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도 다시 재고하게 만든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의 강점을 강조하며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킨 환경론자들은 참혹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 에너지원을 지지하던 이들의 승리로 끝났죠. 화력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던 이들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지지하는 형태로 주장을 바꿨으며 원자력 폐쇄를 외치던 이들은 원자력 존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서 뜻밖의 국가가 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혜택의 대상자입니다.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없던 한국은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원전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그 결과 한국은 차세대 원전인 APL-1400을 개발할 수 있었고 소수의 나라들만 개발이 가능했던 원전 원천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종주국이라 일컫는 미국조차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죠.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2019년 한국이 개발한 APL-1400 원전과 관련 기술적인 이슈가 없다고 말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인증서 DC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가진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 인증서를 최초로 미국이 아닌 국가에게 내준 일인데요. 이제까지 NRC가 원자로 사용과 관련 일을 인증한 곳은 웨스팅하우스와 지가 유일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국가가 해낼 것이라고는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었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NRC 인증을 받기 위해 원전 설계 인증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크게 불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관련 크게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지 말았었고 다른 대체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원전을 부랴부랴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 원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한국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안 되는 우수한 원자로 건설 기술을 가진 국가가 한국이었기에 당장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유럽에선 한국을 잡기 위해 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도 탈원전 기조를 내세워 원전 수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럽 에너지 대란을 직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죠. 영국과 폴란드는 즉각 한국 원전 수입을 검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콰시 투어텍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물론 원전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헐맹이라 불러도 시원치 않은 폴란드 역시 한국의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수원을 방문한 폴란드 정부와 민간회사가 협력계약서 LOI를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며 한국 원전 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원전 수출국으로 한국이 명성을 쌓을 것으로 예측했던 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방해한 것입니다.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건 것이죠. 폴란드와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웨스팅하우스는 연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APL-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죠.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될 경우 미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APL-1400이 다른 국가의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그때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제동에 한수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은 과거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시스템 80 원자로의 개량형인 시스템 80 플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고 지적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죠. 원전 기술의 종주국답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원자로에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 대략적으로 440개 원전 중 절반 이상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과거 바라카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하게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으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폴란드 문제에서도 똑같이 딴지를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조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한국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법에 이어 이번 원전 수출에서도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초유의 갑질 사태의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습니다. 비단 폴란드 원전 수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체코와 영국 등 다양한 국가와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기에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차후 사업도 큰 차질을 잇기 때문이죠. 협상 중인 사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70조에 가까운 돈이 이번 소송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원전 종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볼모로 유럽 및 중동 원전 건설에서 수주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오히려 원전 수주 경쟁에서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논의하면서 지분 51%를 사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던 웨스팅하우스 사장단과의 함의 내용을 이행, 상당수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파회하겠다는 것이었죠.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 회사인 브룩필드 비즈니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웨스팅하우스를 매물로 내놓아 현금화를 위해 매진하던 기업인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다사다난한 기업 인수합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주인인 브룩필드 비즈니스는 원래 웨스팅하우스를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곳이죠. 문제는 인수자가 없다는 것. 다행히 올해 캐나다 우라늄 생산업체인 타메코페코가 지분의 49%를 인수하면서 자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1%는 아직 판매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차였죠. 여기에 차관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돌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인수 문제와 관련 사장단과 논의를 했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지 고민하던 차였는데요. 때마침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51%의 지분을 사들이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게 한국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건설 능력이나 원자로 노하우 측면에서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기에 소송에 들어가도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에 그 사이에 다른 기업들이 계약을 채 간다면 손해없기에 한국은 잽싸게 인수 결정을 한 것이죠. 이 결정은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자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며 미국 기술과 자산에 장벽을 두르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자를 아군으로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체코와 영국, 중동 국가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 매번 마주치는 대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게 되면 경쟁자를 없애면서 동시에 원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위기라고 여겨졌던 일이 사실 위기가 아닌 셈, 미국 뜻대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원전은 더욱 비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주에 성공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